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기본서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별표하시고 밑줄 치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중요하구나. 이거는 끝날 때까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겠고,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실 때 일단은 1차 위주로 복습을 꾸준히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한 맥시멈 3, 4월 달 또는 5, 6월 달 사이에는 1차에 대한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은 뭐 쉬셔야겠죠. 토요일까지 했을 때 시간표 잘 짜셔가지고 계획을 하신 대로 꾸준하게, 만약에 하루에 3강, 4강을 보기 힘드시면은 그날 피곤하시더라도 한 강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3페이지 가보시면 자, 왼쪽에는 학습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총론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은 한 번은 숙지를 한번 하시고 주로 여기에 기초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실전에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조금 더 탐구를 해보겠다 그러면 합격 이후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것이 방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둬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3페이지에 가시면요. 제목은 개념하고 이제 분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험 목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을 때 이 총론이라는 거는요, 뒤에서 나오는 경제론, 시장론, 투자론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고요. 여기에 시험 목차는 부동산 개념 및 분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상에서의 출제 빈도는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념 이런 선인데요. 지난 5년 사이에서는 특성하고 분류가 토지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10년 정도로 넓혀보게 되면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말 그대로요. 여기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 자체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파트는 실전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의죠. 이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의 정의를 많이 이제 앞에다 놓고 활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김영진 교수가 제일 먼저 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김영진 교수는 중간에 들어가 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용어가 등장할 때요.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응용 기술을 개척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 또는 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활동을 할 때 능률화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그게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역세권의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자, 얘를 상가를 집어넣는다, 아니면은 주택을 집어넣는다, 아니면 공장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요. 이게 최요 이용이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예.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구의 70%는 뭐로 돼 있냐면 물로 돼 있죠. 바다. 그죠? 그런데 토지 경제학에서는 이 바다도 토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이니까 이 양을 우리가 늘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그나마 낭비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최요 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최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을 개척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따르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요 이용을 해야겠는데 문제는 여기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이 산이 있어가지고 B라는 지역과 A라는 지역의 연계성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공간도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다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의 여건은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터널이 뚫림으로써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자연경관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터널을 뚫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이 선택의 문제가 주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편익에 대한 관계는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이 환경론자들도요. 자연경관은 무조건 해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자연 상태로 있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터널이 뚫려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조금 더 이게 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한 이 논리를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 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거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4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응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여기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학문을 순수과학하고요, 응용과학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순수과학은요, 이 우주과학이라든가 또는 지구과학 아시죠? 예, 우주는 어떻게 탄생이 됐고 지구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거를 현실 생활에 접목을 한 것이 응용과학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아마 또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 상태로 보면은 강원도 쪽이 폭설도 많이 오고 상당히 많이 춥죠. 예.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지형적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온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게 지구과학 뭐 이런 사고라고 그러면 부동산학이라는 건 그걸 현실 생활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동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동결선이라는 건 지하수가 어느 깊이 있죠. 그거를 연결한 선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있을 때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이 건축을 할 때 기초를 이 동결선 밑으로 집어넣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짓게 되면요, 겨울이 되면은 물이 얼죠. 얼게 되면은 이게 팽창을 하게 되잖아요. 부피가 커진다고요. 그러면 기초를 밀어버리니까 기초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상 상태는 우리가 건축을 해서 해결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게 응용과학적인 사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 품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인간의 삶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를 갖고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요. 어떤 법률적인 관계만 갖고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과 경제와 기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리를 필요한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라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학문적으로 학자로서의 역할보다는요.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간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이제 새롭게 취임하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을 때 역세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는 걸 높여가지고 현실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문을 보면은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을 때 자연과학은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을 갖고 연구하는 거나 그러면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A일 수는 있지만 B가 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즉 예외라는 조항을 담고 이론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 중에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거는 응용과학, 그죠? 그 다음에 종합과학, 경험과학 정도가 지문으로 나왔고요. 답으로 유도한 거는 응용과학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과학, 응용과학 나누면 응용과학이다. 예,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지도 이념을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 지도 이념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 지도 이념은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학뿐만이 아니라 법학이나 경제학도요. 똑같이 추구하는 거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부동산학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에 대한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토지라는 자원이 있죠. 예, 이거를 낭비하지 않고 무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는 건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폭넓은 배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소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형평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 그러나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평성의 원리도 필요하더라.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보다도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거는 요건 부동산학에서만 추구하는 논리다 이거죠. 다른 학문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서? 부동산학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요. 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 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요.
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위까지 이 부동산을 활용하면 안 되겠죠. 주거지역 인근에 뭐 나이트클럽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양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관리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냐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즉 수요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을 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것을 최근에 주택 공급 문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수요가 지금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이면 공급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급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을 때 그때 그 공급량을 조절하기도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이 공간 및 환경 가치 증대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는요. 우리는 지금 도심 또는 주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전에 비해서는 인구 밀도가 많이 높아지죠. 예, 그럼 우리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개발이냐는 거죠.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공해 문제 이런 게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건 이제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 이거는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요 복합 개념의 사고는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영진 교수라는 분은요. 예,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부동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합 개념이라는 게 법률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관계 세 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더라. 그러면 가령해서 개인 간의 주택을 거래하더라도요.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시세 확인할 거고 안에 공간 배치가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법률적인 판단을 먼저 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판단을 먼저 할 때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의 건축법에 의해 갖고는 건물을 가령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가봤더니 그 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5층까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냐면 법률적인 관계를 보면은 10층까지 지어야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10층까지 짓게 되면 오히려 공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성을 판단했을 때는 5층까지만 짓는 게 타당하구나. 그래서 모든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이 투자를 하거나 개발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법경기 세 가지를 얘기하면 복합 개념의 논리다. 예, 그런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의 연구 대상하고 분야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의 이제 김영진 교수가 제시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게 일종의 원인이고요. 예, 이게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습 있죠? 예, 그 현재 그 모습이라는 거는 지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자나 개발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건 옛날에 비해서는 공간에 대한 배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수요가 없었을 때는 건물의 층수가 뭐 한 2층에서 3층 정도로 짓는 게 그때 당시에는 1900 만약에 70년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이 상태로 개발하는 게 최이호 이용인데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이 됐을 때는 얘보다 규모가 크게끔 이렇게 개발하는 게 최이호 이용이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이 신축이 됐다가 이게 안정 단계를 거쳐서 노후 단계를 거쳐서 완전 폐물 단계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일련의 현상이에요. 그죠? 건물의 수명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완전 폐물이라는 건 다시 신축의 전 단계예요.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지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땅값 비싸지고 수요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짓는 게 최이호 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일련의 현상이 들어오고 이 현상을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행위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상 활동과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거래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경기를 좀 더 개선하려고 그러면 거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그걸 통해서 개선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라고 얘기하는 건요. 예, 요거는 미국의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제안을 한 건데요. 역대 연구 분야는 결정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 분야는 의사 결정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자금을 융통을 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의 여부 있죠. 예. 근데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 지원 분야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감정 평가라든가요. 그 다음에 뭐 컨설팅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예, 중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요,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론, 얘가 실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도 알아야 되고요. 시장의 경기는 어떤지 정책은 어떤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기초 금융수학에 대한 것도 그러면 왜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냐면 투자를 하는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이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얘들이 시험 목차에 다 들어가더라. 물론 컨설팅은 제외하겠지만 예, 그래서 예전에 결정 분야로만 짝 쪄진 게 뭐냐 그래가지고 10회 이전에 나왔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근래는 나온 적은 거의 없으니까 예, 이런 내용이구나. 자, 우리가 입문할 때도 설명했지만 제목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용어를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용어를. 무슨 말인지는 아셔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중요하다 그러면 제목부터 색이 틀려지거나 그러니까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부동산학의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접근 방법에 대한 거는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뭐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경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금년에만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1997년도, 2008년도, 그죠? 2018년서부터 또 경기 안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누구라도 이 경기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 행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그러한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있죠.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중점은 안 두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에 대한 거는요, 이 부동산학 이론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거. 이게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한 10회 정도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은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에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개선할 때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제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누가? 정부가 어디에 개입을 해서 시장에.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자국의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건 무의미하죠.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교육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요, 초기에 처분 제한이라는 걸 뒀어요. 예,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처분해서는 안 되니까 투기적인 목적을,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그러다가 법을 개정해서 해외 부동산은 자율로 정하도록 해줬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환차손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만 투자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처분 제한이 있으면은 잘못하면 고스란히 손실을 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부동산 이제 활동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라는 거는 소유활동, 거래활동, 행정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아주 오래전에는 학교론 교과서가 이 편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소유활동, 거래활동, 행정활동. 예, 지금은 이제 이 편제가 사라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표준 목차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활동의 주체는 공적인 주체, 그 다음에 사적 주체, 그 다음에 제3섹터가 이루어져 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련의 행위를 할 때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 있어요. 그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